자, 모의고사 해설 시간입니다. 2회차 모의고사고요. 1회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마킹하는 훈련까지 하시면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만 한 20, 30점 나왔다. 좌절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간 많고 정리할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딘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자체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봐서 마킹하는 훈련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딘가를 체크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모의고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잘 나오죠? 법률행위 종류를 물어볼 때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경우, 두 번째 단독행위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게 많죠. 자, 여기서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행위로 할 수 없다라는 건 계약을 말하는 계약, 그죠? 자, 계약이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돼요. 3번에 있죠. 채무 인수 계약. 자, 갑에 대해서 을이 채권을 갖고 있어요. 1억. 그런데 병이 갑한테 야, 너 을한테 1억 갚을 거 있지? 그럼 내가 인수할게. 이게 채무 인수예요. 이때 갑이 병과 갑의 채무를 병이 떠안기로 하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이 갑에게 야, 네가 돈 갚어. 일방적으로 인수시킬 수도 없고 병이 갑에게 야, 내가 무조건 갚을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채무 인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 인수는 계약입니다. 나머지 상계 퉁치는 거, 무권대리 추인 당연히 단독행위고요. 채무 문제 돈 갚지 마 이거 당연히 단독행위고요. 계약 해제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거 계약을 골라라 라는 건데요. 채무 인수. 그 다음에 답으로 나온 게 이거 말고 또 있었죠. 합의 해제. 이것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42번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죠. 자, 1번 강행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나의 행위는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리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 위반한 자 스스로 얼마든지 강행규정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하고 구별해야 되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2번도 틀렸죠. 다시 한번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다. 3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했다. 미등기 전매. 하면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했다.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한 거죠. 따라서 무효가 아니죠.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효력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죠. 3번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일 경우 비진의 표시규정 따위를 적용해서 유효로 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냥 절대적 무효예요. 근데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비진이었어. 비진이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라면 유효잖아요. 그거 적용할 수 있냐 안 되겠죠.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3번 5번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과 직접 거래 행위 금지 규정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죠. 단속 규정 기억하세요. 43번 범죄력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병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 당사자가 갑이냐 행위자냐 또는 명의인이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예컨대 이게 매매계약일 때 매도인이 갑이냐 매도인이 병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매도인이 병이라면 갑은 대리인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매도인이 갑이라면 갑은 병의 이름을 도용한 건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이냐.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당사자가 누군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2번 임의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다면 플러스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관습에 의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보다가 틀렸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관습에 의합니다. 106조. 3번 처분문서는 예컨대 매매계약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성립이 인정됐다. 진짜다. 그럼 당연히 일단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문헌의 내용에 따라 그 문헌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일단 계약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죠. 문구에 구애받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 구애받진 않아. 그러나 그 내용에 따라 그 문헌의 내용에 따라서 해석하게 됩니다. 4번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한 사람의 의도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죠. 법률의 해석은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상의 효과에서를 가지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 약정 법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원은 이 약정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원은 이 약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는다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약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전속적으로 법원에 있습니다. 해석 권한은.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 되겠죠. 44번 의사표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통정허위 표시의 파산관계 제3자죠.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죠. 제3자 아닌 놈들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뭐 본인이라든가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조건의 양수인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런 거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3자인 놈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그 놈이 바로 파산관계인입니다. 파산관계인은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자, 두 번째 108조 2항은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안 돼 있죠. 따라서 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3번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표시된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4번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죠. 108조 1항. 5번 사기나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사기나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죠. 그래서 109조 2항이나 110조 3항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45번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했다.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죠. 1번 틀렸죠. 제3자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을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1번 옳은 지문이네요. 취소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옳은 지문이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옳은 지문. 2번 고지 의무 있는 자. 예컨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분양자가 고지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진실을 숨겼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침묵, 부작위.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죠? 위법한 기망에 해당되죠. 3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제3자 병이 사기 강박을 했다. 110조 2항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죠. 근데 3번은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틀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 강박이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그랬죠.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된 경우에는 무효다.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껴야 되고 즉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느껴야 되고 그 공포심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강박 때문에 공포심이 생기고 공포심 때문에 의사표시를 해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죠. 5번은. 틀린 거 3번. 46번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 뭐가 떠올라야 돼? 118조.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리행위 전 보존행위는 무죄는 할 수 있고 이용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중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것 보존행위죠.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보존행위는 무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보존행위 중에 뭐가 있었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이 있었죠.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가 있었죠. 이번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죠. 117조.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했다. 뭐죠?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했으니까 무권대리로서 무효죠. 무권대리로서 무효. 4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예금계약을 한 다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이거 못하지요. 이런 대리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고요. 옳은 거 4번이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47번 협의의 무권들이 유동적 무효고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1번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위해서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요.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2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시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3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예요. 악의는 철회 못하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죠. 구별 꼭 하자 그랬습니다. 4번 본인이 추인할 때는요. 무권대리인이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의 일부만을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얻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5번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 책임 못 묻죠.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을 것,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이게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즉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옳은 거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8번 표현 대리,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1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가 있죠. 사자.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자,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네요. 그럼 절대적 무효죠. 여기다 표현 대리 적용하면 안 되죠. 표현 대리를 적용하면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리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데 본인에게 유효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면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자, 4번 129조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데 그걸 넘어버렸어요. 자,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이 소멸된 후에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을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가 되는 거고요. 매각을 해버리면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되겠죠. 자, 4번 질문은 요걸 말하는 거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됐다라는 말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었다라는 말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리행위가 소멸한 권한을 넘어버렸어요. 즉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매각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26조가 성립할 수 있죠. 권한 넘은 표현들이. 5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표현대리는요.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고 따라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49번 범죄력이 무효를 이유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즉 상대적 무효는 이런 뜻이죠.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49번은 상대적 무효가 뭐냐? 두 개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하고 허위 표시하고 두 가지가 상대적 무효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 상대적 무효고 그죠? 107조 1항 단서 무효 2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번이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 2번 강행규정 위반 행위 3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다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50번 부관 중의 조건. 자,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조건부 원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죠. 있다. 149조. 2번 조건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불법 조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죠. 151조 1항.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건 성취로는 소급표가 없다. 맞지요? 정지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요.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의사여야 하니까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소급표가 없다. 장래효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제 조건인데 이미 성취할 수 없대요.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죠. 그러니까 틀렸죠. 불해조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자, 5번 148조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4번은 151조 사망이죠.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정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되죠. 전부 조문이죠. 조문 위주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51번 토지와는 별개 독립한 물건. 자, 일단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인목이 있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이 있고요. 농작물이 있고요. 미채굴 광물이 있죠. 그러나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온천수에 대한 독립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2, 3, 4, 5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죠? 52번 물권적 청권. 자, 1번 소유권이 소멸시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2번 간접점유자라고 되어 있죠. 뭐죠? 각과 을사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잖아요. 194조. 그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 등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는데 이때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제3자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07조. 그게 2번이죠. 간접 점유자는 제3자의 직접 점유 침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 틀렸죠.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그 중에서 반환 청구권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반환 청구권만은 인정이 안 됩니다.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204조 1항 침탈당했을 때 3항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죠. 출소기간이라 그랬습니다. 5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점유권 안 되고 점유보조권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지역권 저당권 잊지 마세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만 그중에 뭐가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됩니다. 53번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원시 취득, 건물 신축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자, 2번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이 완성 전에 했는데 그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럼 유효가 되죠. 미리 보존 등기 해놨는데 나중에 완공된 건물이 있고 그 완공된 건물이 미리 한 보존 등기와 일치해. 유효 이렇게 되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 일단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소유자로 추정돼야죠. 보존 등기도 등기의 추정력이 있게 됩니다. 4번은 기존 건물이 멸실됐고 새로 지었다. 그러면 이 새 건물에 대해서 새로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절대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등기부의 표지부 유용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원시 취득이죠. 그 건물을 우리한테 팔았어. 그런데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 이거 뭐라 그러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이거 유효라고 보죠, 판례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건물을 산 을과의 합의에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면서 유효라 그랬습니다. 5번도 틀렸죠. 옳은 거 2번이 되겠네요. 그죠? 54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근데 보통 등기는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등기라고 나오기도 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 등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 갑을 을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가 됐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는데 을이 대금을 안 줘.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죠? 병에 대한 등기를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갑 돈 안 받았는데 병에게 등기 넘겨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2번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됐는데 가등기권자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제3자 등기 말소 당연히 청구 못하죠. 본등기를 하면 보세요. 을의 가등기가 있고 을의 본등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제3자 등기가 있더라. 이렇게 본등기를 하면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본등기를 하더라도 말소 청구 못하죠. 직권 말소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2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다만 이제 2번 지문은 그럼 본등기를 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해석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본등기 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해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3번 토지 일필의 공간적 범위는 뭘로 특정하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로 특정을 하죠. 그죠? 등기부 표제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 면적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로 특정하는 게 원칙이죠.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당연히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면적만 경정등기하면 됩니다.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유는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하면 된다.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면적이 다르게 돼 있다 하더라도 표시 변경 등기, 경정 등기하면 충분하고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 행위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죠. 등기의 추정력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데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만 추정이 깨지니까 등기 명의자가 주장하거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깨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이 됐어. 그럼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죠. 그죠? 4번 그래서 두 줄은 옳은 지문인데 밑에 게 틀렸죠.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등기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이럴 때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저당권 및 채권까지가 추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채권을 발생케 하는 계약 예컨대 돈 빌려주는 계약 이것까지 추정되는 건 아니죠.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다 해서 돈 빌려준 거구나 이렇게 추정해 줄 수는 없죠. 매매대금일 수도 있고 유류대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까지 추정되는 건 아닙니다. 5번도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 및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5번 점유 1번 토지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 그럼 인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죠. 자,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자주로 추정된 상태에서 이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하라 의무가 생기거나 반환하라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1번이죠. 토지 매도인이 땅을 팔았다? 인도해야 된다? 따라서 타주로 바뀐다. 자, 2번 남의 땅을 자기 땅의 일부로 알고 점유. 자주죠. 근데 나중에 남의 땅인 걸 알았다. 타주로 바뀌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남의 땅인 걸 뻔히 알고 점유했다면 타주겠지만 내 땅으로 알고 점유했으니까 설령 나중에 내 땅이 아니네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타주로 바뀌진 않습니다.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것 중에 2번은 없습니다. 3번 점유자가 등기묘자 즉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어요. 자, 이거는 3번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하고 점유자가 소유자 즉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를 구별해야 돼요. 위에 거는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타주가 됩니다. 반환해야 되니까. 근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주입니다. 여전히 자주. 구별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 반환하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타주가 되겠지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라고만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주가 됩니다. 그런데 3번을 봤더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으니까 여전히 자주여야 되죠. 타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제3자가 땅을 경락받아서 대금을 납부했으니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타주가 되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둘 다 인도 의무가 생겼으니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건물 공유자가 을병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건물의 부지.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걸로 봐야죠. 그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다. 56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타인 토지에 관하여 타인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지상권 점유취득시효 그 토지 점유 사실 외에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관하여 점유한 게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한다. 금시초문이죠. 그죠? 뭔 개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2번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 여기에 틀렸죠.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자,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고 쭉 갑소요. 요때 기산일 선택할 수 있죠. 즉 취득시효는 소유자가 동일하다, 소유자가 변동이 없다 그런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기산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이 분명히 틀렸죠. 2번이 틀렸구나. 1번은 옳은 지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땅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등도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데 지상권 등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지상권자로서 점유한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된단 말이죠. 몇 년간? 20년간 이렇게 되겠죠. 1번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3번 명의신탁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수탁자죠.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타주. 수탁자 점유는 타주.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타주다.
4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소유권을 지켰다.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근데 등기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판례가. 소유권이 어찌어찌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4번 옳은 질문이죠. 5번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기한이 완성되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특히 이 갑소유 땅이 현재 미등기 부동산이라 해서 을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설령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20년이 완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57번 갑을병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자, 원래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권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원칙인데 다만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 하나가 있죠. 공유지분 포기. 그러면 그 공유지분은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되죠. 어떻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을과 병의 지분의 비율로 을병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죠. 다만 독점하는 없는 독점은 안 돼. 그 지분 비율로라 그랬죠. 지분 비율이란 말은 독점 사용 안 된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죠. 지분 처분 자유가 있죠. 따라서 동의 필요 없죠.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유물, 이 X토지 이거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분 처분은 자유가 있으니까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X토지를 분할했어요. 이렇게 갑을병. 근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요. 갑과 을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죠. 기존의 공유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존 공유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틀린 거 4번이 되겠죠. 58번 갑소유 X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죠. 자, 1번 지상권 존속 중 그 토지 위에 을 건물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죠. 즉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물이 현재 존재한다. 요거는 지상권의 성립요건도 존속요건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 갑과 을 사이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지려 관한 합의가 없으면은 무상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갑을 사이에 약정을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때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그냥 무상지상권입니다. 무상지상권. 58번에 2번 틀린 지문입니다.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불법 점유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을이 지상권자잖아요. 토지 불법 점유자에서 을의 사용수익이 침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을이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수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을입니다. 을. 4번 을의 지류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에서 지상권 소멸하는 경우 당연히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283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소멸을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판례예요.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류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에서 소멸했을 때는 갱신 청구도 안 되고 매수 청구도 안 되겠죠. 5번 법정상권자 을이 토지 위에 건물을 병에 양도합니다. 자,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땅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다는 거죠. 건물 양도 속에 뭐도 포함된 걸로 해석해요.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 걸로 해석하죠. 그래서 결국 병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병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청구 못한다. 그 5번이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59번 지역권. 자, 지역권 존속기간. 최장 기간의 규정도 없고 최단 기간의 규정도 없죠.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X. 등기도 안 돼. 지상권은 존속기간, 갱신, 지료 이런 것들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등기도 안 돼. 2번 요역지, 승역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3번 295조 1항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4번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죠.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도 기재가 되죠. 5번 지역권은 방해 제거 청구나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죠.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죠.